해운대구의 해양 레저 특구 사업, 김유 기자가 좀 취재 많이 했었죠. 엄청 오랫동안 거의 뭐 대서사시처럼 집에 못 가겠는데. 주차난 얘기하면 한 2박 3일 해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인데. 저희 부산 기자회견이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답이 없는 문제라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기자회견 지난 편들 진행을 하면서 빈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베스트 사례들이 쭉 모아진다면은 부산만의 이런 강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산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회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그 해운대구의 해양 레저 특구 사업, 정말 우리가 그동안 여러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해운대구의 이런 사업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김유 기자가 좀 취재 많이 했었죠. 엄청 오랫동안 거의 뭐 대서사시처럼 취재를 돼서 사실.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취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무려 2012년 10월 23일이었는데 당시에 송정동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때 주민 뭐 한 200~300명 정도가 정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송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죽도공원 앞에 이 건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무슨 해양 레저냐라고 그때 열심히 집회를 하셨거든요. 1년 뒤에 덩그러니 건물이 지어집니다. 주민들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지금까지도 건물만 있죠. 송정이 하나 더 있잖아요. 구덕포. 구덕포. 할 말 많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영업이 중단된 채 빈 건물만 덩그러니. 거기는 계류 시설까지 심지어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도 했습니다. 사업도 일부 했습니다. 사업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거기에 한번 찾아가서 실제 체험 투어도 하고 했었는데 준공을 했지만 전체 시설이 완공된 것은 사실 완비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듭 사실은 사업주가 이 변경이 되고 맞아요. 사업이 이 컨텐츠별로 좀 파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네 군데를 어쨌든 다 짚어봐야 될 테니까. 네. 수영 강변. 여기도 또 눈물 없이는 또 풀 수 없는 또 사연이 있죠. 바다에서 스포츠를 또 즐길 수 있다면 강에서 무동력으로 또 스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큰 뜻을 품고 들어오셨어요. 네. 관리센터 수상 레저 시설도 수영 강변 옆에 엄청 예쁘게 그렇게 해운대구와 협의를 하고 착공 지시를 받아서 건물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나루공원 앞에 차 진짜 한 뭐 30대 정도 될 수 있는 작은 그 공간이 하나 있어요. 공간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는 신이 허락한 사람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동백섬. 꽃피는 동백섬. 네, 이곳의 시설은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네 곳 중에서 영업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해양 레저보다도 장사를요. 안 그래도 사업자도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왜 해양 레저 안 하고 장사만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여기가 정원 상태라고 했다, 바다가. 그래서 해양 레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도 해양 레저 하러 왔다. 그런데 내일 이곳에 대형 시설을 개장을 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내일이라고 말하자마자 계류 시설이 부서졌어요. 파도 때문에. 그래서 개장하는 날 계류 시설 없이 개장을 했어요. 거의 시트콤 아닌가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해운대구 해양 레저 특구 사업 실패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장 조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용역 결과에 사실은 오류가 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해양의 어떤 특수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사실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정부 행정 부처별로도 스포츠 관광과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고 정책 방향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행정, 공공 행정의 전문성 결여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미미함들이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사업주들 또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알차고 구체적인 세밀한 어떤 그 컨텐츠를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주차난 얘기하면 한 2박 3일 해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인데. 네버엔딩 스토리인데. 맞아요. 최근에 저희 LG 헬로비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민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올라와 있던 문제가 주차, 주차난,
상당히 주차 문제가 중구, 영도구, 원도시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주차장이 없다, 주차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민원도 있었지만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주차장도 없는데 왜 단속을 하세요라는 이런 민원 글도 제법 많이 본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주차 단속 건수만,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만 이 13만 7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3만 7천 네네. 건 한 해 동안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 달에 10,000건 이상씩은 계속해서 적발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주차 문제로 피해를 보는 게 이제 그 주민들의 민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차를 어쨌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둬야 되는데 그렇죠. 이 차를 대놓을 곳이 없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말은 차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이 차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집어가지고 네. 지갑에다. 전 정말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고 싶어요. 부산의 주차장 확보율이 사실 한 대당 주차장 한 면 이상 되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 103% 예.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산의 주차장이 139만여 면인데 등록된 자동차 수는 134만 대. 차량은 조금 더 는 것 같더라고요. 140만 대를 넘긴 걸로 제가 5월 기준으로 5월 기준으로. 네, 확인을 한번 하고 왔는데 그럼 주차장 이제, 뭐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네. 한 거의 한 100% 왔다 갔다 할 100% 정도는 넘긴다는 된다. 건 네, 사실인 것 같고요. 낮에는 사람들 많은 곳에 주차장이 많아서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은 이제 내 집 근처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주차난을 겪는 뭐 민원도 발생하고 시비도 발생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좀 짚어보면은 보통 그 공영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사설 주차장으로 가기는 하는데 안수민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중구는 반대라면서요. 지금 이제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 주차장 비용보다 전통시장에 있는 사설 주차장들 더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그게 돼요? 번화가라서 거기가 1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영 주차장 요금이 더 비싸지는 거죠. 아, 균형 발전이나 원도심 발전, 경제 회생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좀 어거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항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랑 좀 상반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 사실 영도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서 거기 있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랑 공영 주차장까지 폐쇄를 해야 되는 행정명령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랑 공영 주차장을 없애는 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없어진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식이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면 주차장들을 이제 231면에 달하는 노면 주차를 없애겠다는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그쪽에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거나 다른 대책들이 세워졌나요? 차들은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전 교차로 위까지. 네.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한데 현실의 사정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이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 전통시장에 주차 1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해 준다든지 점심시간에 갓길 주정차 허용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그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걸 시행하는 것 같고요. 과밀된 주택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시재생 방향성도 이제 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비어있는 공폐가를 매입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부산 기자회견이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답이 없는 문제라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2020년 1월에 이게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강릉시와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를 선정해서 관광 거점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막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대로만 추진이 됐었다면 어쨌든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 예산 투입하고 있고 관련된 계획을 만들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쉽지만은 않겠어요. 악재가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지금 뭐 연타잖아요. 그렇죠. 이게 2020년 1월에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그 네. 전에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일본 불매 운동이죠. 맞아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대마도로 가는 백길 자체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끊기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와 관련된 모든 여행 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게 진짜 줄줄이 타격이잖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여객 터미널에 이제 배가 오고 가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상인들도 힘들고 외부에 있는 상인들도 힘들고 어쨌든 뭐 주변의 그런 활력, 주변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부산시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동아시아 지역으로 좀 시선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관광객 유치 위해서 홍보 마케팅 뭐 이렇게 펼쳤는데 이것도 사실 체감하기엔 네. 참 답답한 상황인데 좀 한일 관계 사실 조금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코로나19가 덮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뭐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는 겨우겨우 견뎠는데 한일 관계도 견뎌왔는데 이제는 뭐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했죠. 많은. 일단 2023년까지 1,50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좀 악재 속에서도 도약을 이뤄내야 되는 건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활동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무작정 이렇게 홍보만 지금 하는 게 맞는 일일까? 홍보 영상을 만들어내고 네. 그렇게 홍보를 해도 찾아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집중해야 할 부분이 과연 이 홍보 활동이냐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부산시에서 둘 다 하고 있겠죠. 네. 지금 어차피 집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너튜브 제작이라든지 네. 이런 거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좀 부산시에서 지금이 기회로 삼고 부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좀 세뇌시킬 수 있는 네.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부산을 그랬으면 좋겠다. 어쨌든 코로나19는 종식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부마 민주항쟁이 79년 10월 16일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 4.19 또 이런 것들하고 좀 굳이 또 비교를 해본다면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아요. 부마 민주항쟁은 일단 뭐 4.19 혁명을 짓밟고 들어선 군사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 이런 것들을 갖가지 이제 불법적인 초헌법적인 것들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70년대 말로 들어서면 좀 민심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유신 반대 투쟁은 계속 진행됩니다. 서울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소위 말하면 풍선을 터뜨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이제 YH 무역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김영삼 전 총재가 시민당 총재가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인터뷰하면서 독재자다. 박정희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김영삼 전 총재가 그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됩니다. 제명되면서 부산과 마산에 있던 경남 지역에 있던 시민들은 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류 파동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이제 70년대 말에 부산 대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점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점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나오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이제 정말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시민들이 합시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엄령 그다음에 마산으로 번지게 되고 마산에 위수령이 내려지고 불과 열흘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 큰 이런 뉴스에 부마 민주항쟁이 좀 묻혀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부산과 마산 지역의 이제 움직임들이 널리 알려지기도 전에 허무하게 끝났죠. 그리고 정권을 이 찬탈한 세력이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키운 그룹들이기 때문에 부마 항쟁 현장에 그 사람들 진압을 명령을 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한 또 인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렇게 묻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마가 계속 확대돼서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사실 광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예, 공수부대 네. 투입과 그다음에 뭐 헬기 타고 내려왔던 헬기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차별 살상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부마가 확대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야를 하게 되고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좀 다른 역사의 전개 방식은 좀 달랐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과거를 되돌아본다면은 부마 민주 항쟁의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는 않았고 예, 예. 그 5.18이라든가 6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졌어요. 네, 부마 민주 항쟁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또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계속 또 가담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의 민주주의가 탄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혹시 그 우리 어린 세대들한테 이런 부산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예, 예. 가르쳐 주십니까?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아, 여기가 부마 항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런 남아 것이 있는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쓰면 흔적도 없거니와 그걸 표시해주는 표지판 예.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 사실은 이제 또 좀 더 체험학습하면서 아 여기가 부마 항쟁지구나 아니면은 뭐 4.19가 일어났던 곳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면서 갈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재생 이렇게 한다면 삼목도로 르네상스 사업 떠올리실 텐데 2017년 그 이후부터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도시재생 사업 그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2년 동안 모두 11곳의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추가로 6곳이 더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대상지는 부산 진구 부암일동, 수영구 수영동, 사상구 괴법동, 남구 용호동, 사하구 괴정동, 영도구 대평동이 지난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1,000억 단위를 넘어가는 훌쩍 넘는 그런 큰 금액인데 사실 이게 건물 하나를 짓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건물을 다 부수고 다 밀어버리고 그렇죠. 새 건물을 이제 넣는 거고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마을은 그대로 두고 그곳에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또 입히고 또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 사업 형태로 가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의 이 모습을 갖춰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는 이제 원도심 쪽에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도심을 다 뜯어 고치는 이런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부산의 원도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부산의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도시를 재생을 해보자라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동구 좌천동이 도시재생 대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봉생병원 뒤쪽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쪽방촌들이 많이 좀 밀집돼 있는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 한국 전쟁 그 이후에 좀 정책 이주 지역으로 이 피난민들이 많이 이제 대거 이동을 해서 좀 예. 그런 군락지를 이루고 이제 지내셨던 곳인데 여전히 좌천동 일대에는 천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전 같으면 이제 재개발하고 그러면은 다들 나가고 이제 그 보상비로 과연 어디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갈 하셨는데 곳이 없는 거죠, 네. 그 보상비로. 지금은 이 원주민분들이 그대로 들어오신다면서요. 그렇죠.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수령 아파트 매입한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주는 형태로. 부산 진구 철길 마을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좀 탄생을 했죠. 주민 편의 시설이 일단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낙후된 지역이지만 뭐 운동 시설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생활 건강 센터도 좀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동 기구도 있고 요가라든지 서예 같은 이런 프로그램, 프로그램들도.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 지역에서 좀 이웃 간 정도 나누고 이런 프로그램 또 활용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좀 생활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마을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취약 지역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모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예전에 우리가 기자회견 지난 편들 진행을 하면서 빈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도시재생 얘기도 하면서 다른 뭐 외국의 사례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베스트 사례들이 쭉 모아진다면은 부산만의 이런 강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사례가 나와서 막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고 부산에 살고 싶다, 부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